추석날 휴가 나온 특전사 707여군 소령, 눈앞에서 벌어진 시골 버스에서 조폭들의 노인 폭행. 조폭들의 목뼈가 부수면 그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충청북도 영동군의 산하는 짙은 갈색과 빛바랜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구불구불한 2차선 국도를 따라 낡고 정겨운 시골 버스가 느릿느릿 숨을 고르며 달렸다. 버스의 덜컹거림은 마치 노인의 기침소리 같았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권서아 소령은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도 1%에게만 허락된다는 검은 베레모의 무게와 백호라는 부대 명칭이 상징하는 맹렬함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살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몸에 편안하게 맞는 캐시미어 스웨터와 면바지,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앳된 얼굴은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처럼 보였다.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유난히 희고 고운 피부와 깊은 쌍꺼풀이 진 커다란 눈망울은 그녀의 진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외피 아래에는 수백 번의 낙하와 수십 번의 실전 대테러 훈련을 통해 단련된 강철 같은 근육과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포식자의 심장이 잠들어 있었다. 몇 년 만에 얻은 짧은 휴가였다. 그녀의 목적지는 금강 상류의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 그곳에는 어린 시절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온기를 가르쳐 주었던 할머니의 작은 무덤이 있었다. 복잡한 도시와 피비린내 나는 훈련장을 떠나 그녀는 오롯이 한 명의 손녀로서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었다. 버스 안에는 그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희끗희끗한 머리의 어르신들 뿐이었다. 갓 따온 주홍빛감을 소중하게 품에 안은 할머니, 자식들에게 보낼 고추를 말리느라 검게 그을린 손을 무릎에 올린 할아버지, 서로의 어깨에 기대 꾸벅꾸벅 조는 노부부.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나직한 사투리 섞인 대화가 버스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권서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그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백로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언덕의 경사, 매복하기 좋은 지형. 그것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에 밴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본능을 잠시 재우고 싶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르신들의 정겨운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 고추는 영 시원찮어. 비가 너무 와서 그런가. 그래도 자식들 입에 들어갈 건데 약을 안 칠 수는 없자녀. 우리 손주 녀석이 이번에 대학에 붙었다잖아. 용돈이라도 두둑이 줘야 할 텐디. 그 소박하고 따뜻한 대화들이 지난 몇 달간 총성과 폭발음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귀를 부드럽게 씻어주는 듯 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버스가 작은 간이 정류장에 멈춰 섰다. 정해진 노선표에는 없는 정류장이었다. 끼익 낡은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2명의 사내가 버스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순간 버스 안의 온기가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앞장선 사내는 험상궂은 인상의 거구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목덜미부터 팔뚝까지 용의 비늘 같은 문신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들개의 그것처럼 탐욕과 폭력성으로 번뜩였다. 뒤따르는 사내는 비쩍 마른 체구에 뱀처럼 교활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고요한 수묵화 위에 누군가 검은 먹물을 제멋대로 끼얹은 듯 모든 조화를 파괴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이 할배 할매들아,
니들 쌈짓돈 푼돈까지 싹 다. 거구의 사내 황도철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등산용 칼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아이처럼 울음을 터트리는 할머니도 있었다. 아씨, 시끄럽게 울어 제끼네. 황도철은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감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주홍빛 감들이 버스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뭉개졌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황도철의 더러운 군홧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권서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방금 전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빙하처럼 차가운 냉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고요히 숨을 죽인 채 사냥감을 관찰하는 최상위 포식자처럼 황도철과 그의 동료의 움직임, 호흡, 시선의 방향,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스캔하고 있었다. 위협 수준 평가 비급 이하. 무기 단검 한 자루. 인질 다수의 노약자.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로 그려졌다 지워졌다. 금강의 고요한 물결 위로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전조가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낮고 묵직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았다. 황도철의 난폭한 행동 하나에 버스 안의 모든 희망과 온기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그의 동료인 살모사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울먹이는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쓸어 담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병원비였고 누군가의 손주 용돈이었으며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였다. 그들의 존엄성이 한 줌의 먼지처럼 하찮게 취급당하고 있었다. 이 노인네가 빨리 안 내놔. 황도철은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던 한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 그의 낡은 점퍼 가슴팍에는 빛바랜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면서도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황도철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놈, 내 놈 같은 것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차라리 이 늙은이 목숨을 가져가거라. 하,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네. 분노한 황도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의 주먹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버스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다. 할머니들의 비명, 먼지가 떠다니는 버스 안의 공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그 손 거두시지. 권서하였다. 그녀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황도철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황도철은 주먹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겁에 질려 떨고 있어야 할 가녀린 여자가 아니었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고요하고 텅 빈 눈동자. 그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아서 황도철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뭐야, 이년은? 너도 저 영감탱이랑 같이 돼지고 싶어? 그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뛰어난 몸매가 그의 더러운 욕망을 자극했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좋게 말할 때 꺼져. 아니면 이 오빠가 좀 거칠게 다뤄주는 수가 있어.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르신들께 사과하고
빼앗은 돈 전부 돌려드리고 조용히 내려.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마지막 경고다. 권서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황도철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이 시발년이 진짜. 그가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권서아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다. 황도철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는 동시에 반대쪽 손으로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꺾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황도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황도철의 몸을 지렛대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대로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챘다. 707 특임단에서 수만 번 반복했던 대테러 진압 기술, 시저스 테이크 다운이었다. 거구의 황도철은 중심을 잃고 통나무처럼 버스 바닥에 낮아빠졌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도철이 형.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놓고 보고 있던 살모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대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권서아는 쓰러진 황도철의 목을 조르고 있던 다리를 풀고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달려드는 살모사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앞차기를 날렸다. 컥. 살모사는 숨이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었다. 권서아는 멈추지 않고 그의 턱을 손날로 가격하여 의식을 끊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버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어르신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2명의 무장 강도가 저 가녀린 여자의 손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있었다. 권서아는 거친 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스트레칭을 마친 사람처럼 태연했다. 그녀는 쓰러진 황도철에게 다가가 그의 등산용 칼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옷소매를 찢어 두 사람의 손을 등 뒤로 단단히 결박했다. 그녀의 매듭은 그 어떤 전문가도 풀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견고했다. 기사 아저씨,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는 버스 기사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에서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구원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감들을 하나씩 주워 할머니의 바구니에 담아들였다. 참전 용사 할아버지에게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한평생 군인이었던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권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아직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동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낡은 서류와 식어 빠진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박진석 경감은 15년차 베테랑 형사였다. 그의 관록 있는 눈은 웬만한 거짓말과 위선은 금세 간파해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조서에는 권서아, 평범한 회사원, 호신술을 조금 배웠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가 제압한 2명의 조폭 황도철과 살모사는 평범한 호신술로 상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금강회의 행동대원들이었다. 권서아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두 사람을 제압한 겁니까? 그것도 맨손으로? 박경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네. 정당방위였습니다. 저와 다른 승객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권서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생각이 없었다. 군인의 민간인 사건 개입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부하 형사가 들어와 박경감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황도철이 의식을 되찾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경감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취조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황도철의 광기 어린 고함이 들려왔다. 그년 어딨어? 그 씨발년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내가 누군지 알아? 금강의 황도철이야. 내년이 누군지, 집이 어딘지, 가족이 누군지 싹 다 알아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뼛속 깊은 증오와 사리가 담겨 있었다. 권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 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자신이 떠나버리면 금강회의 보복은 고스란히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향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끝을 맺어야만 했다. 그녀의 휴가는 바로 이 순간 끝이 났다. 잠시 후 박경감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저놈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아마 며칠 안으로 풀려날 겁니다. 권서아 씨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안전 가옥을. 괜찮습니다, 경감님. 권서아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경감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금강회. 그 조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누가 그들 뒤를 봐주고 있는지, 자금줄은 어디인지. 그 모든 것을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경감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을 준비만 하고 계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직전의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박경감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경찰서를 나온 권서아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음처럼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령 보고합니다. 유령은 707 특임단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정보 분석 및 사이버전 전문가였다. 그의 본명도 얼굴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였다. 그는 권서아가 가장 신뢰하는 팀원이자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였다. 나다 백호. 비공식 작전을 개시한다. 권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충청북도 영동군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 조직 금강회. 관련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조직도 자금 흐름, 유착 관계에 있는 인물들, 주요 활동 영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24시간 주지. 알겠습니다, 백호. 즉시 임무에 착수하겠습니다. 유령의 대답에는 어떤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다.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그것이 707 특임단의 방식이었다.
전화를 끄는 권서아는 멀리 금강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이 지역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짧았던 휴가는 끝났다. 할머니의 무덤에 놓아드릴 국화꽃 대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총과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손녀 권서아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발톱을 세운 특수부대 소령, 백호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바로 이 고요한 강가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서아의 비공식 작전은 유령의 정보 보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암호화된 메신저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전송되었다. 유령이 파헤친 금강회의 실체는 썩은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는 거대한 독버섯과도 같았다. 조직의 정점에는 수장으로만 알려진 베일에 쌓인 인물이 있었다. 그의 정체는 유령의 능력으로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 아래로 2명의 핵심 인물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명은 조직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두뇌 전갈 최진혁. 그는 합법을 가장한 투자회사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랄한 사채업을 총괄했다. 다른 한 명은 조직의 폭력을 담당하는 주먹, 독사박기태. 그는 불법 성인 오락실, 도박장, 유흥업소를 관리하며 조직의 명령에 따라 반대파를 제거하고 채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대장이었다. 버스에서 권서아에게 제압당했던 황도철은 바로 이 독사의 직속 부하였다. 권서아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해졌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 그 이빨부터 부러뜨려야 했다. 그녀는 독사박기태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영역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유령은 그녀를 위한 새로운 신분을 창조했다. 이름은 백수련. 서울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여러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폭력 사건에 휘말려 영동까지 흘러들어 온 돈과 힘에 굶주린 여자.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맹수 같은 싸움 실력과 도끼를 품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유령은 그녀의 가짜 주민등록, 범죄 기록, SNS 계정까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권서아는 거울 앞에 섰다. 단정했던 스웨터와 면바지는 벗어 던지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가죽 바지와 속이 비치는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길게 풀어 헤친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렸고 짙은 스모키 화장으로 청초했던 눈매를 날카롭고 도발적으로 바꿨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특수임무단 소령 권서아는 없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경멸 그리고 위험한 매력을 동시에 뿜어내는 백수련만이 존재했다. 유령의 정보에 따르면 독사의 주된 활동 무대는 영동읍 내 가장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황금성이라는 불법 성인 오락실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라 금강회의 신입 조직원을 모집하고 채무자들을 끌고 와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의 소굴이었다. 늦은 밤 백수련은 망설임 없이 그 지옥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갔다. 황금성 내부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기계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내뿜는 악취로 가득했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 눈이 퀭한 사람들이 너클 잃은 채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백수련의 등장은 그 혼탁한 공간에 던져진 선명한 불꽃과도 같았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남자들의 시선을 그녀는 가볍게 무시하며 오락실 가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폭행하고 있었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인 듯 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버텨? 그럼 내 놈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사내들의 발길질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백수련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어이, 양아치 오빠들. 시끄러워서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잖아. 그만 좀 하지. 그녀의 도발적인 말투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귀에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비죽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뭐야, 이년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서 나대? 곱게 생긴 얼굴 망가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싫은데? 너 같은 쓰레기들 왁구를 보고 있으니 밥맛이 뚝 떨어져서 말이야. 백수련의 입에서 거침없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칼자국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년이. 그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백수련의 몸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707 특임단의 제압수를 마치 길거리 싸움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변형시킨 움직임이었다. 컥. 비명과 함께 칼자국 남자가 쓰러지자 나머지 사내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백수련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남자의 공격을 슬롯머신을 방패 삼아 막아냈고 그가 균형을 잃은 틈을 타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를 덮치려 하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몸을 발판 삼아 뛰어올라 그대로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그의 관자놀이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혹하면서도 우아했다. 마치 죽음의 춤을 추는 발레리나 같았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건장한 사내 4명이 모두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오락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과 공포에 찬 눈으로 붉은 블라우스를 입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밌는 구경을 했네. 오락실 2층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박수를 치며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그가 바로 독사박기태였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쓰러진 부하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흥미롭다는 눈으로 백수련을 바라봤다. 너 이름이 뭐냐? 백수련. 돈 되는 일, 힘쓰는 일이라면 뭐든지. 백수련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조금도 기죽지 않고 독사의 눈을 마주봤다. 힘? 내년 힘 좀 쓰는 건 잘 봤다. 근데 이 바닥은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독사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마침 일손이 하나 필요했는데. 내가 쓸만한 년인지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겠다. 통과하면 내 옆자리를 내주지. 어때, 해볼 텐가? 재미있겠네. 뭔데? 백수련의 입가에도 위험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독사가 내민 시험지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사의 이빨을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혀가 되어야만 했으니까. 독사가 백수련에게 내민 시험은 그의 명단에 올라있는 악성 채무자 한 명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목표는 영동 읍내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철수라는 남자였다. 그는 병든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강회에 손을 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독사가 건넨 서류에는 김철수의 사진과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 영감 아주 질긴 놈이야. 지금까지 보낸 놈들 전부 울면서 돌아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언론에 터뜨리겠다. 아주 배짱이 두둑해. 내가 가서 그 잘난 배짱을 아주 꺾어버리고 와.
가게를 때려 부수든 그 병든 마누라 앞에서 쇼를 하든 방법은 상관없어. 결과만 가져와. 독사는 일부러 그녀의 잔혹성을 시험하려는 듯 악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옆에는 황도철이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황도철을 포함한 부하 2명이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오후 백수련은 황도철 일당과 함께 김철수의 정육점으로 향했다. 정육점은 낡고 허름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김철수가 묵묵히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지친 얼굴에는 선량함과 성실함이 묻어 있었다. 백수련은 그에게 다가가 독사가 시킨 대로 비톡촉을 시작했다. 김철수 씨 맞죠? 독사 오빠가 보내서 왔는데 오늘까지 돈 갚기로 한 날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김철수는 그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내 병원비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뒤에 서 있던 황도철이 끼어들며 진열된 고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년아, 뭘 꾸물거려. 저 영감 손모가지라도 잘라서 담보로 잡아야지. 황도철은 일부러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가 정말로 독종인지 아니면 그냥 싸움만 잘하는 계집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수련은 한숨을 쉬더니 정육점 구석에 있던 무거운 돼지고기 반마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도마 위에 힘껏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도마가 갈라졌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그녀는 황도철을 쏘아붙이고는 서늘한 눈으로 김철수를 바라봤다. 사장님, 장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기가 신선해야 손님이 찾지, 안 그래요? 그녀는 칼을 들어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고기를 난도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기 대신 옆에 있던 낡은 의자를 칼로 내리찍어 박살냈다. 오늘 장사는 다 끝났네. 이 가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좀 써야겠어. 그녀는 황도철과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망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 영감이랑은 내가 단둘이서 아주 깊은 대화를 좀 나눠야겠으니. 황도철은 그녀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불만스러우면서도 순순히 부하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가게 문이 닫히고 안에는 백수련과 겁에 질린 김철수 단둘만이 남았다. 사장님. 백수련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장님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김철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다. 금강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 압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니겠죠. 이 악순환을 끊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 대체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백수련은 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가 지금부터 이 가게를 부수고 사장님을 위협할 겁니다. 연극이죠. 밖에서 저놈들이 듣고 있을 테니 사장님은 최대한 겁에 질린 척 비명을 지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 녹음기에 담길 겁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이 녹음기를 가지고 영동경찰서의 박진석 경감님을 찾아가세요. 제 이름을 대면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여 금강회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경찰에 넘기려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시작하죠.
목소리 크게 내셔야 합니다, 사장님. 그 순간부터 가게 안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백수련은 진열장을 엎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제발 살려주시오. 돈은 어떻게든 갚겠소. 김철수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밖에서 망을 보던 황도철은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비명 소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년 진짜 독한 년이구나. 독사 형님이 좋아하시겠군. 약 10분간의 연극이 끝난 후 백수련은 엉망이 된 가게를 배경으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철수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밤 자정 박경감님을 찾아가세요. 꼭입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황도철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영감 아주 똥오줌을 다 지리더라고. 일주일 안에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어. 이 정도면 독사 오빠도 만족하겠지? 황도철은 그녀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백수련, 그녀는 금강회에 꼭 필요한 인재였다. 그날 밤 독사는 백수련의 보고를 받고 크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수련아.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넌 보통 물건이 아니야. 그는 축하의 의미로 그녀를 조직의 자금줄인 전갈 최진혁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조직의 핵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백수련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독사가 따라주는 독한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밤 자신의 신호를 믿고 경찰서로 향했을 김철수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위험한 줄타기는 이제 막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전갈 최진혁을 만나는 장소는 독사의 속을 갔던 오락실과는 격이 달랐다. 영동읍 내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10층짜리 빌딩. 금강 파이낸셜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내건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금융 컨설팅 회사였다. 하지만 유령의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금강회의 심장이자 돈 세탁 공장이었다.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이 그곳에서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백수련은 독사와 함께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된 10층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영동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야경을 등지고 서 있던 한 남자. 값비싼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냉철하고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독사밭기태가 뜨거운 불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얼음이었다. 그가 바로 전갈 최진혁이었다. 박 부장, 이 아가씨가 자네가 말한 그 친구인가? 최진혁의 목소리는 그의 인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백수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욕망이나 흥미가 아닌 오직 분석과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값비싼 경매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네, 전무님. 백수련이라고 합니다. 아주 쓸만한 친구입니다. 독사는 최진혁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조직 내의 서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수련이라 이름은 예쁘군. 최진혁은 백수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회사는 힘만 쓰는 사람은 필요 없네.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 자네 숫자에 밝은가? 사람 머릿수 세는 건 자신 있는데요. 백수련은 그의 의도를 떠보듯 능청스럽게 받아넘겼다. 최진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음에 드는군. 박 부장, 오늘 밤 자네 손님들 중에 아주 귀찮은 분이 한 명 오시기로 했는데 이 친구에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떤가? 우리 회사의 방식도 가르쳐 줄 겸. 그것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힘이 아닌 머리와 담력을 시험하려는 전갈의 독침이었다. 그날 밤 백수련의 임무는 VIP 룸에서 한 중년 남자를 접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역 신문 기자로 최근 금강 파이낸셜의 불법적인 대출 실태에 대해 끈질기게 취재하고 있었다. 최진혁의 목표는 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 입을 막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이었다. 백수련은 기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최진혁이 시킨 대로 거액이 든 돈 봉투와 몰래 촬영된 기자의 사생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기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자님, 세상 시끄럽게 살 필요 없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받으시고 저희 회장님에 대한 관심은 좀 꺼주시는 게 어때요? 백수련은 일부러 그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녀는 이 방 어딘가에 분명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랑은 타협 안 해. 이 모든 걸 세상에 폭로할 거야. 기자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백수련은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기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멍청한 새끼.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녀는 쓰러진 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메라를 향해 비열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자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건 연극입니다. 지금 기자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가 시간을 버는 동안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세요. 그리고 곧장 박진석 경감에게 가십시오. 제가 모든 증거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자의 주머니에 작은 USB 하나를 몰래 넣어주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독사의 곁에서 수집한 금강회의 1차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지시대로 복통을 호소하는 척하며 화장실로 향했다. 기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백수련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다. 최진혁의 금고, 즉 그의 사무실에 있는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조직의 모든 범죄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베일에 쌓인 수장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진혁과 독사가 다른 VIP들을 접대하는 틈을 타 그의 사무실로 잠입했다. 유령의 원격 지원을 받으며 그녀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100호 접속 성공. 지금부터 데이터 복제를 시작한다. 하지만 방화벽이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다. 최소 5분, 아니 7분은 필요하다. 유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7분.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데이터가 복제되는 동안 그녀는 사무실을 뒤져 다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최진혁의 책상 위에서 뜻밖의 사진을 발견했다. 최진혁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영동경찰서장이 함께 골프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경찰 내부에도 그의 끈앞풀이 있었던 것이다. 박진석 경감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에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최진혁이 서 있었다. 기자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것이다. 역시 넌 보통 고양이가 아니었군. 감히 내 금고에까지 발을 들여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진혁이 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내 정체가 뭐든 이제 끝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백수련은 책상을 발로 차 그에게 날리며 몸을 던졌다. 퍽.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박혔다.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최진혁은 단순한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의 그것처럼 냉혹하고 정확했다.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권서아는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저항했다. 만년필로 그의 손등을 찌르고 무거운 크리스털 문진을 던져 그의 시선을 교란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여유를 잃지 않고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침내 그녀의 등 뒤로 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호. 데이터 전송 완료.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권서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깨진 유리창 조각을 손에 쥐고 최진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위장도 연극도 없는 오직 적을 향한 순수한 사리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커버는 완벽하게 노출되었고 그녀는 이제 전갈의 독이 가득한 소굴 한복판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최진혁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밀폐된 투기장으로 변했다. 그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총성은 소음기 때문에 퍽하는 둔탁한 소리에 그쳤지만 그 안에 담긴 사리는 서아린의 온몸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어깨를 스친 총알이 뿜어낸 열기가 그녀의 신경을 태웠다. 고통이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지만 그녀에게는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사치였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앞질러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책상을 엎어 방패 삼아 돌진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굶주린 아모랑이의 그것처럼 맹렬했다. 쾅! 묵직한 원목 책상이 최진혁의 몸을 덮쳤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의 민첩함으로 충격을 흘려내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단순한 자금책이 아니었다. 그의 몸놀림, 총기를 다루는 자세,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그의 준하는 훈련을 받은 용병일지도 몰랐다. 내년 보통이 아니군. 어느 쪽 소속이지? 국정원? 아니면 군대? 최진혁은 여유를 잃지 않고 책상 너머의 그녀를 향해 다시 총구를 겨눴다. 내 놈의 명줄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다. 서아리는 바닥에 뒹구는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발로 차올려 그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최진혁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하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무너진 책상을 박차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목표는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뒤엉켰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거친 숨소리가 클래식 음악을 대신해 사무실을 채웠다. 서아리는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으려 했고 최진혁은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힘에서는 남자인 그가 우세했지만 기술과 속도에서는 서아린이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유술 기술을 사용했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가 바닥을 뒹굴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뽑아들었다. 그의 공격은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서아리는 부상당한 어깨 때문에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칼날을 피하며 사무실을 뒹굴었다. 고급 가구들이 부서져 나가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폭풍의 눈 속에서 벌어지는 두 맹수의 처절한 왈츠와도 같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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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문을 부수려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독사가 이끄는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서아리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최진혁의 칼날이 자신의 옆구리를 스치는 것을 감수하며 그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책상에서 집어들었던 날카로운 만년필을 그의 허벅지 대동맥이 흐르는 지점에 온 힘을 다해 꽂아 넣었다. 크악! 최진혁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를 보며 그는 경악했다.
서아리는 그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틈을 타 그의 턱을 강력한 박치기로 가격하여 의식을 끊어버렸다. 쾅! 마침내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몽둥이와 칼을 든 채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최진혁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백수련의 모습이었다. 이 미친년이 전무님을. 독사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아리는 그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전 주워든 권총으로 천장의 스프링클러를 정확하게 쏘았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물바다가 되었고 전등이 합선을 일으키며 불꽃을 튀겼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그녀는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강화 유리가 그녀의 몸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10층 높이에서 그대로 몸을 던졌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녀가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거기까지 닿아 있었다. 그녀는 추락하며 바로 아래층인 9층의 외부 장식 구조물을 붙잡았다.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리고는 깨진 9층 창문을 통해 다시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금강회 조직원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들이 10층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서아리는 이미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어폰에서는 유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상황을 전달했다. 백호. 놈들이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모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5층과 3층에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아리는 피가 흘러내리는 옆구리를 손으로 막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4층에서 비상계단을 빠져나온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소방용 호스를 풀어 헤쳤다. 그리고 그 끝을 창문 밖으로 던져 즉석에서 로프를 만들었다. 그녀가 로프를 타고 건물 외벽을 따라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아래층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황도철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독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다. 그녀의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위에서는 최진혁의 부하들이, 아래에서는 독사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총구와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부상과 탈진으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추는 그녀의 처절한 왈츠는 이제 막 비극적인 피날레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위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최진혁의 정예 부하들이, 아래에서는 자신을 찢어 발기려는 독사의 굶주린 늑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아리는 소방 호스에 매달린 채 차가운 빌딩 외벽에 몸을 기댔다. 어깨와 옆구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붉은 궤적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벅지를 꼬집었다.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그녀의 뇌리에 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던 어르신들의 얼굴과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주었던 정육점 사장 김철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낼 수 없었다. 저기 있다. 저 미친년. 아래쪽 주차장에서 황도철이 그녀를 발견하고 광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쪽에서도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서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호스를 흔들어 반동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1층 로비의 거대한 캐노피 차양이었다. 그녀의 몸이 거대한 진자처럼 허공을 갈랐다. 퍽. 그녀의 몸이 캐노피의 강화 유리 위로 떨어지며 지독한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유리는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권총으로 캐노피의 가장 약한 부분을 쏘아 구멍을 낸 뒤 1층 로비 안으로 뛰어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된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9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독사의 부하들이 먼저 도착해 로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적의 수는 대략 20명. 대부분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고 몇몇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었다. 흩어져 있는 적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백호, 듣고 있나?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이 건물의 가스 배관 위치를 파악해. 그리고 로비의 모든 철제 셔터를 내려. 그녀는 유령에게 짧고 굵게 명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백수련이 아니었다.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도망자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포효를 준비하는 백호였다. 철컹 하는 굉음과 함께 로비의 모든 출입구를 막는 두꺼운 철제 셔터가 내려왔다. 밖으로 통하는 모든 빛이 차단되고 로비는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섬뜩하게 공간을 밝히는 거대한 밀실이 되었다.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야? 문이 왜 저절로 닫혀? 전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로 그 순간 서아린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손에 권총을 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적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탕, 탕, 탕. 비명과 함께 조직원들이 쓰러져 나갔다. 그녀의 사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모든 총알이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꿰뚫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이 뒤엉킨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거대한 로비를 자신의 전장으로 삼아 엄폐물을 옮겨다니며 신출귀몰하게 적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707특임단의 시가전 훈련의 정수였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그녀의 총알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적들의 포위망은 서서히 좁혀왔다. 마침내 탄창이 비는 순간이 찾아왔다. 딸칵하는 공허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권총을 내던지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를 뽑아들었다. 독사와 황도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이년아. 내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엔 이렇게 뒤지는 거야. 독사가 쇠파이프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아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는 순간 그녀의 이어폰에서 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00호 3초 전. 가스 배관 폭파 준비 완료. 행운을 빕니다. 서아린은 로비 중앙의 거대한 분수대 뒤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녀가 미리 계산해 두었던 로비의 가장 약한 집안 아래를 지나가는 가스 배관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폭발의 규모는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리석 바닥을 박살내고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내기에는 충분했다. 크악! 폭발에 휩쓸린 조직원들의 끔찍한 비명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화염과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아린은 불길 속에서 걸어나오는 복수의 여신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화염을 피해 우왕좌왕하는 독사와 황도철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독사와의 싸움은 힘과 힘의 정면 대결이었다. 그녀는 그의 쇠파이프를 단도로 막아내며 불꽃을 튀겼고 그의 육중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빈틈을 노렸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에 단도를 겨누었다. 내 놈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봐라.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독사의 숨이 멎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공포의 진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황도철이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적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오지 마. 살려줘. 하지만 서아린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진실을 속삭여 주었다. 너희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전갈 최진혁도 방금 전 내 손에 끝장났다. 그리고 너희 금강회는 오늘 밤으로 끝이야. 그녀는 황도철을 그대로 남겨둔 채 불타는 로비를 빠져나왔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한 조직의 멸망이라는 절망을 그에게 선물한 것이다. 바로 그때 유령으로부터 긴급한 통신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충격에 차 있었다. 백호. 알아냈습니다. 금강회의 수장. 그놈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영동경찰서장 윤상현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사진에서 보았던 최진혁과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남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의 수장이 이 모든 악의 정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를 구원하러 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저승사자들의 행진곡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전주곡이었다. 서아리는 불타는 빌딩의 비상구를 통해 뒷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포위망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동경찰서장 윤상현. 그가 바로 암룡이었다. 이 지역의 법과 질서는 처음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백호 서장 윤상현이 직접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특공대 SWAT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식적인 명령은 건물 내 테러리스트 진압입니다.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 사살하려는 속셈입니다. 유령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이어폰을 통해 울렸다. 이제 그녀는 동료 군인도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유일한 아군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유령뿐이었다. 유령. 내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플랜 B로 전환한다. 자네가 확보한 서버 데이터 원본, 그 중에서 윤상현 서장과 정치권, 검찰의 유착 관계가 담긴 가장 핵심적인 파일만 따로 정리해.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내가 따로 보내는 주소로 동시에 전송한다. 따로 보내는 주소라니요? 영동경찰서 강력팀 박진석 경감. 그녀는 이 진흙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진석 경감.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썩어빠진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증. 그는 이 싸움의 마지막 변수가 되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아리는 어둠 속을 달렸다. 특공대의 전술 차량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도시를 샅샅이 훑쳤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사냥터에 던져진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그녀는 하수구를 통해 이동하고 낡은 건물의 옥상을 넘나들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707 특임단에서의 생존 훈련이 없었다면 진작에 붙잡히거나 사살당했을 터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부패의 심장부 영동경찰서였다. 가장 위험한 곳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법이었다. 한편 영동경찰서 내부에서는 박진석 경감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장 윤상현은 그를 포함한 강력팀 전원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했다. 박 경감은 정육점 사장 김철수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녹취 증거와 방금 전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받은 금강 파이낸셜 내부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상현이 직접 특공대를 이끌고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러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권서아. 그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팀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형사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경찰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을.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우리는 경찰이다. 서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 지금부터 각자 권총과 수갑만 챙겨서 나를 따라온다. 우리가 진짜 범인을 체포하러 간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형사들과 함께 박진석은 자신의 상사를 향해 반역의 총구를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서아리는 경찰서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취조실 창문을 통해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서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병력이 그녀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장 서장실로 향했다. 그곳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장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겨눠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까지다 백호. 윤상현이었다. 그는 그녀를 쫓는 척하며 그녀가 경찰서로 잠입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보통 내기는 아니군 서중령. 국방부에 연락해서 내 신원을 확인하는데 좀 애를 먹었지. 설마 707의 백호가 이런 시골 마을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직접 행차하셨을 줄이야. 그의 얼굴에는 비열하고 추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가진 데이터 전부 어디 있지? 그것만 넘기면 조용히 보내주마. 닥쳐라, 이 나라의 수치 같은 놈. 서아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 놈이 갈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어리석긴. 이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도 모르는군. 힘이 바로 정이다. 그리고 나는 이 영동의 왕이다. 윤상현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진석 경감과 그의 팀원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윤상현. 살인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범죄 조직 수괴 혐의로 널 체포한다. 박진석. 내 놈이 감히. 윤상현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린을 인질로 잡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좋아, 다 같이 죽자. 인연과 함께. 절체절명의 순간. 서아린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윤상현의 팔을 붙잡고 그의 몸을 비틀어 창문 쪽으로 자신과 그의 위치를 바꾸었다. 그리고 이어폰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유령, 지금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서버와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박진석 경감의 휴대폰으로 수백 개의 파일이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암룡 윤상현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온 세상에 열린 것이다. 탕! 이성을 잃은 윤상현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총알은 서아린이 아닌 창문 밖 허공을 향했다. 박진석 경감이 쏜 총알이 먼저 그의 팔을 관통했던 것이다. 고통으로 총을 놓친 윤상현을 서아린은 그대로 업어쳐 바닥에 내다 꽂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영동의 왕, 암룡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심판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아린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영동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다 출혈과 탈진으로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녀는 마침내 이 고요한 마을에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박진석 경감이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서아린 역시 피 묻은 손으로 힘겹게 답례를 올렸다. 군인과 경찰, 계급과 소속은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전우였다. 권서와 소령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영동의 새벽을 밝혔던 여명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군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바이탈 사인 측정음이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욱신거리며 지난밤의 사투가 남긴 흔적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비밀리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의식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707 특임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낯선 얼굴의 장군이 병실을 찾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대견함, 그리고 복잡한 착잡함이 뒤섞여 있었다. 권소령,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자네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켰네. 단장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다. 조사본부의 장군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가 가져온 결과를 브리핑했다. 암룡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윤상현 서장을 필두로 수십 명의 정치인, 고위검사, 경찰 간부,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금강회는 와해되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영동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권소령 장군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자네의 이번 휴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될 걸세. 자네의 이름, 자네의 공적은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은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제보와 경찰의 성공적인 급습 작전으로 마무리될 걸세. 이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자네도 이해해 주리라 믿네. 그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녀에게 내리는 비정하고도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승리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로 남아야만 했다. 하지만 권서아는 담담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명예나 훈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던 주름진 손과 부당한 폭력 앞에 쓰러져가던 늙은 군인의 구분 등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임무는 승리하는 것이지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두 장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예를 표했다. 길고 고독한 회복의 시간이 흘렀다. 육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지만 정신에 새겨진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총성과 비명,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악몽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창밖의 별을 보며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곤 했다. 그런 그녀에게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었다. 유령은 비공식적으로 그녀의 병실을 찾아와
노트북 화면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모습, 영동군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박진석 경감이 면회를 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영동경찰서의 형사가 아니었다. 암용 게이트 수사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특별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서아린의 손을 잡으며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소령님, 아니 서아 씨 덕분에 영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조폭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날 버스에 탔던 할머니가 직접 말려 만들었다는 곶감과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눌러 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름 모를 여군 아가씨. 덕분에 이 늙은이 남은 여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아리는 그 꾸밈 없는 글씨를 어루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이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가족과의 재회는 더욱 가슴 아팠다. 수소문 끝에 딸이 군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딸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워 간호했고 아버지는 복도 벤치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딸이 정확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딸의 깡마른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서아리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짊어진 군복의 무게가 비단 국가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서아리는 마침내 퇴원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남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는 곧장 영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그녀는 시작했던 자신의 여정을 온전히 끝마치고 싶었다. 버스는 몇 달 전과 같은 길을 달렸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도 버스 안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로를 살피지 않았다. 그들은 환한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가올 김장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준 이름 없는 영웅이 창가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버스가 그녀의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마을 입구에 섰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차갑지만 상쾌한 시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길가에 소담하게 피어있는 들국화를 한 알음 꺾어 들었다. 그리고는 기억 속의 오솔길을 따라 작은 언덕 위에 있는 할머니의 무덤으로 향했다. 봉분 앞에는 이미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아리는 들국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할머니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할머니, 저 왔어요. 조금 늦었죠? 그녀는 무덤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지난 몇 달간 애써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분노, 고통, 공포, 그리고 안도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골 마을의 가을 하늘 아래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씻겨 내려간 듯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싸움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 소중한 평온을, 이 고요한 고향의 흙냄새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적을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굳건한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상처 입은 백호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만의 전쟁을 끝내고 고향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다시 군으로 복귀하여 이름 없는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작은 언덕의 풍경과 들국화의 소박한 향기가 남아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잊지 않게 해줄 터였다. 저 멀리 금강의 물줄기가 지친 영웅의 귀환을 축복하듯 저녁 노을에 반짝이며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